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21회 이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이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했는데 영업의 수익으로 하면 안 되죠.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고요. 2번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뭐로 감소로 회계 처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주식 배당을 직접 회계 처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주식 배당은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거 맞죠?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했으니까 자본금의 증가 그럼 2번은 맞았어요. 주식 배당은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의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았거든요.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차변이 자기 주식해서 이 자기 주식은 기업의 자본의 차감 조정에 해당하는 차감 계정에 해당하는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맞았고요. 4번에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소각은 감자예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했으니까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기 주식 이렇게 그러면 이걸 무상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2번에 다음 중 퇴직연금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직원의 퇴직금을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고요. 퇴직연금 제도는 첫 번째가 학정기여형, 두 번째가 학정급여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DC형, DB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퇴직금을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근로자가 관리하고 운영 위험과 운영 수익을 모두 다 근로자가 책임지는 거 이게 DC형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그런데 이 급여형은 회사에서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을 회사에서 관리하는 제도 이게 DB형이고요. 그럼 회계 처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퇴직급여가 아니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야죠.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급여가 장래에 달라지는 제도가 아니죠. 이건 DC형 제도예요. 3번에 학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형을 설정하는 경우는 매년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예, DC형은 비용으로 해야죠. 그리고 직원이 직접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학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는 운용되는 자산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하는 게 DC형이 아니라 DB형이라니까요. 그래서 답은 또 드렸죠. 답은 3번이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도일건설은 부천시와 주차타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 도급계약이 지금 얼마예요? 12억 원짜리네요. 그쵸? 자, 이게 계약 금액이 12억 원짜리 공사를 우리가 수주받은 거예요. 자, 이때 24년까지 발생된 누적공사가 4억 원이래요. 이 4억 원은 누적공사 진행률이 40%래요. 40%. 25년에 발생된 공사 원가는 2억 5천만 원일 때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우리가 건설형 공사 계약을 회계 처리할 때는 진행률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률로 수익과 원가, 이익 이걸 다 진행률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계약 도급 금액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24년부터 볼게요.
24년에 발생 원가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면 4억 원이다 그랬어요. 그 이게 40%다. 그러면 우리가 4억 원이 발생 원가고 진행률은 40%예요. 그러면 수익도 40%를 인식해야 되니까 12억 원에 40%는 4억 8천만 원. 맞죠? 그러면 4억 8천 원에서 8천만 원에서 4억 원을 빼면 24년도에 공사 이익은 얼마예요? 8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이제 25년 가볼게요. 25년에는 공사 발생 원가가 2억 5천만 원이래요. 이렇게 2억 5천만 원. 그러면 이게 몇 프로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알려줬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보시면 이 기업의 지금 24년도에 원가가 4억 원이었죠. 그리고 이게 40%였어요. 그러면 4억 원에서 0.4를 나누면 이게 10억 원이란 소리예요. 아, 그러면 총 예정 원가가 10억 원짜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쵸? 예, 10억 원 나누기 40% 해봐요. 4억 원이니까. 그쵸? 아, 4억 원인데 40%면 나누기 하시면 총 원가가 나온다니까? 네. 그러면 25년도에 잘 보세요. 이 2억 5천이라는 소리는 이 10억 원에 2억 5천이니까 우리가 진행률을 추정할 수 있죠. 25%라는 걸. 네. 그러면 원가가 2억 5천이니까 수익도 얼마? 25%인 3억 원. 12억 원에 25%는 3억 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빼시면 이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총 공사를 65% 진행해 놨고요. 총 수익이 7억 8천. 그 다음에 총 원가가 6억 5천. 그 다음에 25년까지의 이익이 1억 3천. 맞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총 공사 예정 원가는 10억 원. 맞네요. 10억 원. 자, 24년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은 4억 8천. 오, 맞죠? 24년까지 4억 8천. 40%. 12억 원에 40%. 25년에 인식할 공사이익. 25년의 공사이익은 5천만 원이네. 그쵸? 5천만 원. 아니, 이 3억 원은 수익이죠. 수익. 수익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말까지 누적 공사는 65%. 오, 맞았고요. 그래서 3번은 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요. 참고로 99회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요 문제는 사실 전산세무 1급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4번 문제.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자, 우리 유가증권 하면 이거는 지난번 회차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일단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주식이고 채권이고. 그래서 위에 두 개. 1, 2번은 우리가 지분증권도 되고 채무증권도 된다. 그리고 3, 4번은 자, 3번은 우리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지분은 안 되고 채권만 된다 그랬고요. 4번은 뒤에 주식이잖아요. 주식. 그러니까 얘는 지분증권만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에 두 개는 우리가 기말이 되면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하고요. 아래 두 개는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 얘는 삼각후 원가법을 쓰고 얘는 지분법이니까 네,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1번은 단기투자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자, 2번부터는 투자자산에 속하는 거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의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맞았고요. 자, 2번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아니죠. 3번, 4번 만기보유증권은 평가 안 해요. 삼각후 원가법.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3번에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주식과 채권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해요. 4번에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1, 2번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맞았죠. 3번에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지분, 주식으로는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없다. 주식엔 만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네,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확하게 맞히셨죠? 자, 그 다음은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다른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원가를 측정한다 그랬는데요. 1번은 우리가 자산을 서로 교환했을 때 이 취득 원가를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문제를 기업회계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서로 다른 이종 자산을 교환할 때는 우리 회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를 해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장부가액이 나가고 공정가치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와요? 손익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게 서로 같은 자산이다. 이러면 우리 이걸 동종자산이라고 하죠.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에 뭐가 나온다? 장부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였어요. 그럼 결론은 장부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는 대변에 장부금액이 나가고 차변에 또 장부금액이 들어오는 거니까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죠. 공정가치가 증가한 경우 공정가치가 지금 증가했어요. 원가와의 차액 부분을 반영하여 상각한다 그랬어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이런 거 반영 안 하고 그냥 취득원가로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해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제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원가. 자, 원가 해볼게요. 1번. 자, 고정원가는 고정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반비례하여 총 원가가 증감하는 원가이다. 여러분, 고정비는 조업도와 관련 없이 총 원가는 항상 일정한 거죠. 1번 틀렸고요. 변동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다 그랬죠.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가 막 증가되는 거죠. 조업도가 감소하면 줄어들면 총 원가는 막 줄어들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총 원가는 증가한다 하셔야 돼요. 일정한 게 아니라 바뀐 거죠. 3번 준변동 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고정 원가와 조업도랑 관련 없이 항상 기본 요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 원가가 증가하는 변동 원가인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준변동비. 자, 변동비는 이렇게 조업도랑 관련 없이 기본 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업도에 관련해서 비례해서 원가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 준변동비 하시면 우리 전기요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3번은 정확히 맞은 말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우리 몇 번에 하셔야 된다? 3번에 하셔야 됩니다. 4번 준고정 원가는 특정 범위를 벗어나도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이며 혼합 원가라고도 한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준고정 원가는 이거잖아요. 계당 원가 같이 생긴 거. 그러면 이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원가가 이렇게 내려와야지.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일정한 원가이며 틀렸죠. 벗어나도. 그래서 항상 일정한 건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가 일정한 거죠. 그리고 이게 혼합 원가라는 건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비와 변동비가 같이 있다고 해서 혼합 원가. 다른 말로 준변동비. 그러면 중고정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계단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서 계단 원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네, 3번만 정확하게 맞겠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맞아주셔야 돼. 지금 121의 이론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맞아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 문제도 쉽습니다. 많이 풀어본 문제. 가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튼튼이 25년 가구 제작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80만 원이다. 네, 사용한 원재료 소비를 했대요. 80만 원어치. 25년도 말에 원재료 재고액이 25년도 초에 원재료 재고액보다 7만 원이 크다면 25년도에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냐? 그러면 단기 매입액이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단기 매입액. 아셨죠?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여기 단기 매입액은 이거 물어봤고요. 자, 첫 번째 소비액을 물어봤으니까 원재료 사용을 80만 원 했으니까 이게 80만 원이 여기 가야죠. 자, 근데 기초보다 기말이 컸대요. 그럼 여기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거보다 얘가 7만 원이 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야. 7만 원. 얘가 만약에 만 원이면 얘는 8만 원 되는. 이 사이가 7만 원이 벌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이 87만 원이니까 차변도 얼마여야 돼? 87만 원. 이게 0이니까 0이면 얘가 얼마란 소리예요? 87만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네, 2번. 그래서 이 7번 같은 문제도 꼭 풀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 제조간접원가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고 가정할 때, 자,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대요. 배부 기준을 지금 주어진 거고요. 다음 자료에 의해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액과 그 다음에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제조간접원가가 얼마를 배부해야 되고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가 얼마예요? 200만 원. 이걸 얼마 배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기업의 제조원가. 여러분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합친 게 제조원가죠. 자, 요거를 지금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제조간접비 배부액, 예정 배부액 계산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자, 그럼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이 예정 배부액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제조간접비 총액 이거 있잖아요. 이거 총 예정간접비 제조간접비 총액 200만 원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기준을. 네, 이렇게 아까 예정 기계작업 시간, 총 예정 기계작업 시간 이거 기계작업 시간으로 배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이게 우리 기업의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자, 먼저 이렇게 200만 원을 나누기 8천 이렇게 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250이 나오죠. 기업의 배부율은 얼마다? 250. 예, 그 요다가 쓰겠습니다. 250. 자, 곱하기 우리 예정 배부액을 계산할 때는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위에서 구한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배부 기준. 자, 총 회사의 총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은 8,000시간이지만 실제는 10,000시간이라는 소리야. 10,000시간. 그쵸? 그럼 요거를 곱하셔야 돼. 만을. 네, 그러면 여기다가 10,000원을 곱하면 이걸 배부해주라. 이 소리죠. 이게 얼마예요? 250만 원이죠. 그러니까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지. 250만 원이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게 그럼 제조원가는 얼마야? 그랬으니까 회사의 직접 재료비가 500만 원 플러스 직접 노무비가 350만 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플러스가 250만 원. 이렇게. 그럼 이거 세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네, 1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네, 250만 원에 1100만 원인 4번이 돼야 된다. 네, 이 문제도 어렵진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 문제는 안 나왔던 문제. 이것도 엄청 오래전에 한번 상호 배분법 문제를 이 연립방정식 세우는 것까지만 나왔는데 이번 문제는 푸는 것까지 나온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9번. 부처는 두 개의 제조 부문 대한과 민국 그리고 두 개의 보조 부분 R과 M 보조 부문 R과 M 제조 부문 대한 민국이 있다. 각 보조 부문의 R과 M의 당월 배분 전 원가가 각각 150만 원, 여기가 150만 원, 그리고 여기가 240만 원 이 소리죠. 이라면 상호 배분법에 따라 제조 부문 민국에 대한 배부될 보조 부분 원가는 얼마냐? 민국 여기. 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이걸 한번 여기다 써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보조 부분 원가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R에 15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했죠. 여기 150만 원. 그 다음에 M에 240만 원이 발생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결론은 R을 한번 살펴볼게요. R을 보면 R은 자기 자신한테 150만 원이 발생이 됐고 M한테서 0.2%만큼을 받아먹은 거예요. 지금 받은 거예요. 그쵸? 이게 R에서 발생하는 원가고요. 그 다음 M 보조는요. 다시 여기 안 눌러져가지고 M 보조는 자기 자신한테서는 240만 원이 발생했고 자 이번에는 R에서 0.5%를 받은 거죠. 이렇게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용역의 수수관계를 서로 고려하는 거잖아. 완벽하게 고려하는 게 상호배분법이니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R과 M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상호배분법을 풀려면
자, 그러면 제가 연립방정식 봐보세요. 이 R, 노란색은 R은 자기 자신한테 발생한 150만 원에다가 플러스 0.2를 M에서 받아먹은 거죠. 그래서 0.2M 이렇게. 두 번째 M, 이 연두색은 M은 자기 자신한테 240 그리고 받아먹은 게 0.5R 맞습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풀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연립방정식을 여러분이 푸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법, 가간법 말고 대입법을 푸세요. 그럼 여기 M이 있잖아요. 이 M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시키면 돼요. 대입.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R은 150만 원 플러스 0.2. 요 M 대신에 이 진짜 M을 쫙 써주는 거죠. 밑에 M 240만 원 플러스 0.5를 넣는다. 그쵸? 그럼 이제 이걸 풀어요. 자, R은 150만 원은 0.2 곱하기 240만 원은 48만 원. 0.2 곱하기 0.5R은 곱하기 0.1R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항시키면 되겠죠. 이항시킬 때 부호 바꿔서 R-0.2R 그 다음 플러스 150에다가 48 상수끼리 더하세요. 198만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0.9R 그 다음에 198만원 그러면 0.9로 나누면 R만 남았죠. 이거 자항을 우리가 이렇게 0.9로 나눴으니까 우항도 0.9로 나눠주면 이 R은 얼마가 돼요? 198만원 나누기 0.9 하면 220만원. 맞죠? 그럼 220만원이 된 거예요. R은 220만원. 그럼 이제 다시 대입법으로 가야죠. R이 220만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R에다가 M을 구할 때는 이 R에다가 뭐만 써주면 돼요? 220만원만 써주면 돼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 그러면 240만원 플러스 0.5 곱하기 220만원. 그럼 요거는 110만원이네. 절반이니까. 그러면 얘는 110만원에 240을 더하면 350. 맞습니까? 그러면 R은 220만원. M은 350만원. 이거를 이제 어디로 가져와야 돼? 이 위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R은 220만원. M은 350만원. 이렇게 넣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250만원을 여기에 220만원 여기다 0.5. 그 다음에 대안에 0.2. 마지막에 민국에다가 0.3. 이렇게 0.3. 그 다음에 이 350만원을 얘한테 0.2 주고 얘한테 0.5 주고 우리는 마지막 여기가 지금 중요해요. 0.3. 민국이한테 0.3을 주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0만원에 0.3은 66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350만원에 0.3은 105만원입니다. 이걸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요? 네, 171만원이 정답이죠.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걸 다 풀어주고 안 나올 거라 했는데 나와서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풀 수 있으면 풀고 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자, 종합원가는 다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요. 조선업은 개별원가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어렵죠. 어려우며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 제조원가 계산이 부정확하다 그랬는데요.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원가 계산이 어때요? 네, 부정확한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배분 시 평균원가 선입 선출법 결과가 똑같죠.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둘이 똑같아요.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를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하는 거죠. 그럼 개별원가는 따따로 재료비, 농업비, 제조관리비 이렇게 따로 하는 거.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고 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아래의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오류 내용에 따른 수정 세금 계산서의 발급 방법으로 옳은 것. 여러분 수정 세금 계산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요게 이론으로 나오다가 이제 직접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게 나온 거예요. 자, 수정 세금 계산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작성 연월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우리 회사가 25년 5월 31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제품을 판매했다. 300만 원에 9만 원이다. 이렇게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25년 7월 15일 날 보니까 어머나 잘못됐대요. 제품의 판매 공급가액이 300이고요. 세금 계산서에서 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님을 발견했대요. 이러면 우리 회사는 세율을 잘못 발행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때 우리가 다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렇게 당초의 날짜를 써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지 지금 이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써야 될지를 문제를 묻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이 세율이 잘못된 것을 수정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당초 날짜로 해라 라고 세법에 쓰여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그걸 한번 볼게요. 언제 그러면 당초 날짜고 언제 사유 발생일인지 자, 간단하게 우리가 그때 외웠었는데 당초 발생일은 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이나 착오가 정정 세율이 잘못돼서 발급했을 때, 이중으로 발급했을 때, 그 다음에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했을 때, 이럴 땐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당초 날짜를 써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 발생일은 공급가액이 변동,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한입 같은 게 생겼을 때 우리는 사유 발생일을 쓰는 거예요. 요거를 시험 문제 낸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시면 먼저 5월 31일에 발행한 걸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이걸 하나 취소하고 그리고 7월 15일 날 사유 발생한 걸 다시 발생해야 되니까 7월 15일을 쓰면 안 되고 언제를 써야 돼? 사유 발생일을 써서 어떻게 300만 원에 10%인 얼마를 써야 돼요? 30만 원을 써주는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에 5월 31일자 나왔죠. 그리고 30만 원에 9만 원. 이거 취소해야지. 취소됐죠? 마이너스. 그리고 다시 발생합니다. 5월 31일에 300에 30만 원. 오, 맞았어요. 이 1번처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답은 1번인데요. 다른 것도 한번 가볼게요. 2번. 2번에 보니까 5월 31일자로 날짜는 맞았는데 차액만 이렇게 써놨잖아. 이런 건 없어요. 자, 취소하고 마이너스하고 다시 발행해야지. 자, 3번에 봐보세요. 당초 날짜 썼어요? 사유 발생일 썼어요? 안 됩니다. 사유 발생일을 써서 취소하고 다시 발생했잖아. 날짜가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유 발생일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차익만 썼네.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당초 발생일, 사유 발생일 이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학교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영리 유무 영리 목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고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에 우리가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개수 물어봤습니다. 자, 신문은 면세, 광고는 제외하고요. 자, 단순한 의약품은 과세, 우리는 조제만 면세예요. 조제만. 복권은 면세. 그 다음에 토지의 매매는 면세, 토지의 임대는 과세, 주택의 임대는 면세, 건물의 임대는 과세, 우표는 면세, 당연히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역류와 기저귀 면세, 그러나 여객 운송 용역은 우리가 항공기는 안 돼. 항공기는 과세. 그래서 몇 개냐면 둘, 넷, 6개.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3번까지 풀었고 자,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에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자, 14번에 우리가 회사가 급여 줄 때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럼 원천징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우리가 국가에다가 제출해야 되죠. 다음 달 징수일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근데 이게 원칙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직전 연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자는 우리 반기별 분기 1년에 2번만 내면 된다는 소리예요. 1월에서 6월까지 해서 7월 10일 날 내고 그
그 다음에 하반기 거 7월에서 12월 걸 내년 1월에 익년 1월에 내고 이렇게 다음 달 10일까지 내주시면 돼요. 이게 반기별 납부 의무자다. 이때 이 반기별 납부 의무자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우리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그 다음에 상여,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우리가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 이 예외는 빼고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게 또 나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살짝 이 3번 아니면 4번에 맞춰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을 맞췄어야 돼요. 이거 20명은 배웠으니까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반기별 납부 의무자라고 하고요. 다만 여기서 예외되는 건 우리가 상여, 법인세 신고 시 처분된 상여, 그 다음에 배당, 기타 소득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어려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15번도 어려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지급명세서는 우리 회사가 직원한테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했다라는 것을 국가한테 세세히 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와 직원에 대한 정보를 세세히 써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급명세서라고 하고요. 요 지급명세서 옆에 간이지급명세서는 요거보다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해 주는 걸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우리가 이자, 배당, 기타에 속하는 건 다음 연도 2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2월 달까지 하는 거고요. 말일에 근로퇴직 사업소득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은 3월 달까지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3월 달까지. 그 다음에 일용직은 매달 하는 겁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가 우리 아까 전에 한 반기별 납부 의무자일 때 우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건 6개월분에 대해서는 7월 말일, 그 다음 하반기의 6개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소득, 인적 용역, 프리랜서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급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기타 소득도 다음 달 말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사업소득의 간이지급 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맞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이거는 우리가 반기별 납부에 해당하는 거죠. 간이지급 명세서는 언제 6개월분을 대해서 다음 달 1월 30일까지 맞았고요. 그 다음 이자 배당 지급 명세서 이번에는 지급 명세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 배당은 3월 달이 아닌 2월 달이에요. 근데 얘가 3월 10일까지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폐업할 때는 우리가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1의 이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21의 이론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3번, 9번, 14번의 예외 문제, 그 다음에 15번 이런 정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에 아주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